아버지는 저쪽에 계시죠. 행사 끝나기 전에 그냥 먼저 가셔도 되고요. 손주 돌잔치 자리였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자식을 키운 죄밖에 없는데 이게 대접입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제가 결국 집을 뺏고 증여를 취소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살짝 눌러두시면요. 혹시라도 중간에 끊기더라도 언제든 이어서 들으실 수 있답니다. 저는 올해로 72이 된 한진수라고 합니다. 요즘도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는 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면 봄바람이 살랑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 섞인 개나리 향이 참 좋아요. 코끝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아, 봄이구나 싶죠. 예전에는 봄이 오면 새싹이니 꽃이니 떠오르곤 했는데 이젠 무릎이 덜 아프다는 게 먼저 느껴집니다. 그래도 봄은 여전히 반갑고 좋습니다. 제 아내와 처음 손을 잡고 걸었던 계절도 봄이었고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나갔던 기억들도 전부 봄날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들, 그 절반이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입니다. 아내도 떠났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져 갔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 가족이라는 말이 더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봄은 제게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손주 준서가 첫 돌을 맞이했거든요. 아들 준호가 결혼하고 낳은 아이인데 제 나이쯤 되면 손주 돌잔치를 본다는 게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정말이지 그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이 괜히 붕 떠 있었어요. 손주만 떠올려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돌잔치 장소는 파티룸이라고 하더군요. 준호는 자기가 데리러 온다고 했지만 저는 미리미리 교통편도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가는 길도 꼼꼼히 확인해 두었죠. 그리고 가장 신경 쓴 건 역시 선물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손주 돌잔치에는 금반지를 주는 게 전통이라더군요. 저도 부모님께서 손주들 돌잔치 때 그렇게 하시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돈짜리 순금 반지를 예쁘게 포장해 정성껏 준비했죠. 금값이 많이 올라서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 마음 하나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돌잔치 당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볍게 몸도 풀고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구두도 닦았어요. 양복을 꺼내 다리고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곱게 매니 제법 근사해 보이더군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지 말자. 준서 앞에서 멋진 할아버지로 남아야지. 사실 며느리 민지가 예의를 굉장히 따지는 성격이라 저도 은근히 긴장이 됐습니다. 괜히 말실수라도 할까봐 말투 하나 행동 하나까지 조심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손주가 주인공인 날이니까요. 괜히 분위기 흐리는 일 없이 그 아이만큼이나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머리를 정돈하고 거실로 나와보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참 눈부시더군요.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고 마음도 괜히 설렜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거실 소파에 앉았죠. 봄바람에 실려 들어온 개나리 향이 방 안 가득 퍼지는데 순간 마음 한켠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되뇌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즐기다 문득 시계를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꽤 흘러 있더군요. 출발 약속 시간보다 훨씬 여유 있게 준비했는데 마음이 바쁘니 시간도 금방 가는 모양입니다. 준호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은 고마웠지만 저는 원래가 좀 급한 성격입니다. 괜히 지체되거나 마음 불편해질까봐 결국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시내 교통 상황도 모르니 그냥 지하철을 타기로 했죠.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혼자서 이동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는 준서 챙기느라 바쁠 텐데 나까지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해놓고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얇은 외투만 걸친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걸어다니고 어떤 이들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몇 정거장을 지나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잔치가 열릴 파티룸은 근래 새로 생긴 건물이라더군요. 역에서 내린 뒤 잠시 걸으니 안내된 건물이 보였습니다. 시간을 보니 아직 이르더군요. 예약된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기에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다시 시켜놓고 품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금빛 반지가 반짝이는 걸 보니 제 마음도 괜히 설렜습니다. 문득 오래전 아이들 어릴 때가 떠올랐어요. 가족들 다 같이 한복 곱게 차려입고 사진 찍던 날들. 그때가 생각나더군요. 저도 한때는 일 핑계로 바쁘기만 한 어설픈 아버지였지만 아이들 돌잔치만큼은 나름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준비하고 웃고 떠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진짜 고생은 아내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지금에야 비로소 그게 보입니다. 아내는 늘 잔치 음식이며 한복이며 손님까지 다 챙겼고 저는 그냥 옆에서 흐뭇하게 웃기만 했던 사람이었죠. 지금 이렇게 손주 돌잔치를 맞이하니 그 시절 아내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보고 싶고 또 미안합니다. 시간을 보니 파티룸 오픈까지는 아직 30분 남짓 남아있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복도는 이미 알록달록한 풍선과 현수막으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는 다른 가족들도 여럿 보였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눈에 띈 건 벽면을 따라 꾸며진 파스텔톤 장식들이었습니다. 봄꽃 같은 색감들이 제 기분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았죠. 괜히 마음 한쪽이 들뜨는 걸 느끼며 조용히 파티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파티룸이 가까워질수록 안쪽에서 북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세팅 중이더군요. 내가 너무 일찍 온 건가? 싶었지만 이왕 온 거 잠깐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준호님 가족 행사로 오신 건가요? 네, 준호 아버지입니다. 아, 맞으시군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 직원이 반갑게 웃으며 안내해 줬습니다. 안쪽엔 아직 빈 테이블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한창 준비 중인 분위기였어요. 다들 완전히 세팅된 공간에 지인들이 우르르 들어올 텐데 저만 혼자 덜 정리된 공간에 먼저 들어오니 묘하게 어색하더군요. 잠시 뒤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만진 여자가 가까이 와보니 며느리 민지였습니다. 어머, 아버님, 여길 벌써 오셨어요? 저희가 모시러 간다니까요?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스태프가 곁에 있어서인지 애써 웃고 있더군요. 저는 괜히 민망할까봐 일부러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릴까 했지. 너희는 손주 챙기느라 바쁠 테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민지 표정에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비치더군요. 이 친구가 평소엔 다정하게 굴다가도 체면이나 자기 집안 일에 관련되면 살짝 예민해지는 면이 있어요. 괜히 불필요한 긴장감 주기 싫어서 일부러 더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죠. 오늘 준비 많이 했을 텐데 수고 많았다. 그런데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신경이 곤두선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저는 속으로 괜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티룸 입구 쪽이 갑자기 시끌시끌해지더니 꽤 익숙한 말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쪽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이 테이블 간격이 뭐 이렇게 좁아? 돈은 다 받았으면서 이게 최선이에요? 목소리에 화가 단단히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지도 그쪽 상황을 의식했는지 조심스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기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버님, 오늘 저희 쪽 지인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제 어머니도 처음 오시는 자리라서요. 그래서 그런데 아버님은 저쪽 안 보이는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손주 돌잔치입니다. 내가 축하하러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도 찍고 추억도 쌓으러 온 자리인데 나더러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으라니요. 겉으론 참았습니다. 그래, 민지도 얼마나 긴장되면 저럴까. 그렇게 애써 이해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쪽은 싸늘하게 얼어붙더군요. 정말이지 비수라도 한 자루 가슴에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민망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미안해요. 그냥 민지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손님도 많고 분위기도 좀 그렇고. 양가 손님이 많으니까? 그게 이유랍니까? 가족끼리 그 중에서도 친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배려하는 게 맞는 건지 참 답답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며 화를 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손주 돌잔치였습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 앞에서 굳이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참고 넘어가자. 이 잔치까지 망칠 수는 없지. 그렇게 저는 준비해온 금반지 상자를 손에 꼭 쥔 채 조용히 가장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 아들이 와서 말이라도 붙여주겠지 싶었죠.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그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고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철저히 잊힌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민지 쪽 손님들은 일찍 도착해서 서로 인사하고 웃고 사진 찍느라 바빴고 그중 일부는 아예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누군지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준호는 손님들 챙기느라 정신없었고 저를 쳐다볼 여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내 손주의 돌상을 남들 틈 사이에서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천장에 매달린 풍선은 알록달록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화사한 장면 속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 행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건가? 잠시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내 가슴속은 서운함과 허전함으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게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는 분위기 망칠까 싶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사이 파티는 본격적으로 시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의상을 갈아입고 나왔고 사돈 쪽 친척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들끼리 수다 삼매경이더군요. 그 화사한 공간 속에서 구석에 앉은 저를 눈여겨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이미 민지와 준서 그리고 처가 식구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있는 쪽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준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주는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저렇게 웃고 있는 모습 보니 얼마나 예쁜가. 혼잣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애써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슴 한쪽이 자꾸 시리고 저릿했습니다. 처음엔 설렘으로 시작했던 손주의 돌잔치가 점점 저에겐 달갑지 않은 기억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친가의 어른, 바로 제가 이렇게까지 외면당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만은 준서 앞에서 내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죠. 파티장은 점점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스태프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석 테이블에 앉은 채 조용히 그 분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대부분은 며느리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지의 대학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정 어머니의 지인들까지 말투와 옷차림을 보아하니 서로 익숙한 듯 웃으며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 친척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준호가 연락을 다 돌리지 못했거나 일정이 안 맞아 못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마음이 괜히 더 씁쓸했습니다. 그 와중에 민지 어머니 사돈 되는 분은 파티장 한복판을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봐야 두세 번 뵈었던 분인데 그때도 강한 인상이었거든요. 오늘도 역시 그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잔소리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저 조명 왜 저래? 사진 찍으면 얼굴 다 그늘지겠어. 이게 돌잔치야? 돈이 얼만데 퀄리티가 이래? 테이블 보색깔하고 커튼색이 너무 안 어울리잖아. 바꿀 수 없어? 나 이런 허접한 데코 처음 본다니까. 음식부터 좌석 배치, 촬영 스케줄까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꼬투리를 잡더군요.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요. 말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끄덕이며 듣기만 하더군요. 저도 듣다 보니 점점 신경이 쓰였습니다. 물론 손주의 행사니 예쁘게 잘 치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닥달할 필요가 있을까 싶더군요. 무엇보다 사돈은 자신의 체면만을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말투에는 늘 내가 주체자다라는 식의 강압이 묻어 있었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파티장의 중심을 잠식해 갔습니다. 사돈은 민지에겐 또 달랐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잖아 하며 애틋하게 대하고 지인들 앞에서는 우리 사위요? 이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사람이라니까요 라며 치켜 세우는 모습이었죠. 듣는 사람들 앞에선 상냥한 듯 말하면서도 그 안에는 어딘지 알 수 없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오가는 걸 보고 있자니 이미 좋지 않던 제 기분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민지는 또 친정어머니 옆에서 딱 붙어 다니며 맞장구를 쳤죠.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여기 시설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아이 돌잔치니 최대한 좋게 마무리해보죠. 그런 말을 나누는 동안에도 우리 친가 쪽을 챙기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간간히 저쪽을 보며 걸어오려 하면 민지가 말리듯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여기 좀 도와줘요. 시간 없어. 그렇게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아들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무너진 건 벽에 걸린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파티룸 한쪽 벽에 민지와 준호 그리고 준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어디에도 제 얼굴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딸 준호의 여동생 사진도 빠져 있었죠. 사진이 몇 장 빠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걸려있는 전부가 며느리 쪽 식구들 사진뿐이었고 그중 일부는 누가 봐도 친구들, 사돈 측 지인들이더군요. 이렇게 사진을 대충 붙여놓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게 보이잖아요. 이건 좀 아니지. 이거 다시 정리해요. 사돈은 또 그렇게 지적을 퍼붓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 말에 따라 사진을 이리저리 옮기느라 우왕좌왕했죠. 저는 그 장면을 제자리에서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지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돈이 파티룸 안을 돌아다니다 제 구석 테이블 쪽으로 슬쩍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얹은 듯한 표정으로 말을 걸더군요. 어머, 저쪽 구석에 앉은 분이 누구신가 했더니 사돈이셨네요. 일찍 오셨네요. 말투는 나긋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싸늘했고 그 속내는 안 봐도 보이더군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조용히 좀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엔 별 반응도 없이 다시 스태프 쪽으로 돌아서더군요. 그 일이 지나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 통해 들었습니다. 사돈이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더군요. 사돈이라는 사람이 예의도 없네.
그렇게 일찍 와놓고 인사도 없이 혼자 앉아 있더라니까. 그 말을 듣고선 진심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저더러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으라고 한 게 누굽니까? 파티룸 가운데에 나서서 인사라도 하려 했더라면 그때는 오히려 체면 없게 왜 저러시나 소리라도 나왔겠죠. 시간은 흘렀고 제자리는 여전히 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섰고 진행 스태프가 간단한 안내를 하며 이벤트 순서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분위기는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객석도 시선도 박수도 대부분이 사돈 쪽 가족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날 돌잔치는 점점 이상한 길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민지 친정 쪽 잔치에 잠시 초대된 구색용 손님처럼 느껴졌거든요. 스크린에서는 가족 사진과 아이 성장 영상이 흘러나왔지만 거기에도 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모습도 없었죠. 그걸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혹시라도 손주 할아버지가 없는 잔치인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그런 걸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멀리서나마 준서의 귀여운 모습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돌상 앞에 앉아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치고 돌잡이 물건에 손을 뻗는 아이를 보며 그제야 저도 조금 웃음이 나더군요. 그런데 준서가 문득 고개를 돌려 이쪽 구석에 앉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분위기 속에서 제게 눈길을 주던 아이가 터진 울음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본능처럼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태프가 준서를 번쩍 안아들고 민지 쪽 가족들이 몰려들어 아이를 달래고 있었죠. 제 자리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심장이 조이는 듯 무거워지던 그때였습니다. 파티룸 입구 쪽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둘째 딸 정은이었습니다. 정은이는 성격이 참 똑부러지고 매사에 단호한 아이입니다. 한 번 말하면 꺾이지 않고 속이 뻥 뚫리게 말해주는 그런 딸이죠. 저는 늘 마음으로 기대고 있는 아이입니다. 정은이는 파티룸 안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이내 구석에 앉은 절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눈이 커지더군요. 그리고는 곧장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여기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왜 아빠가 혼자 저기 앉아 계세요? 목소리엔 놀람과 당혹감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저를 향한 애틋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구나. 정은이 얼굴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상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애는 단숨에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빠, 이게 도대체 뭐야? 아빠를 초대해놓고 왜 혼자 저기 구석에 앉혀도? 아빠는 남이야? 돌잔치면 가족 다 같이 즐기는 거 아니야? 결혼할 때 내가 뭘 했어? 아버지 좀 잘 모시라고 했잖아. 이게 네가 말하던 배려야? 그 말을 들은 준호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은아, 나도 미안해. 근데 오늘은 민지랑 장모님이 워낙 바쁘고 내가 어떻게 끼어들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 순간 정은이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게 핑계야? 아빠가 여기 왜 계신 줄은 알고 있어? 정은의 목소리가 높아지려던 그때 민지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제 등 뒤쪽으로 사돈도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정은이를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죠. 아가씨, 여긴 돌잔치 자리예요. 다들 보고 있는데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구석에 내팽개친 게 더 민망하지 않아요? 제정신이면 이럴 수는 없죠. 우리 아빠가 무슨 허수아비예요? 아니면 오늘 아예 오시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민지는 순간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사돈 쪽 눈치를 보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사돈이 기세등등하게 끼어들었죠. 아니, 왜 이 집 딸내미가
갑자기 그렇게 날카롭게 굴어요? 자기네 아버지가 미리 와서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요? 그럼 아버지가 와 계셨던 거 알면서도 왜 아무도 모른 척 했죠?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는 모습 좋아 보이던가요? 게다가 들어오는 길에 들었는데 누가 그러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사돈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했다면서요. 그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야 인사도 없이 조용히 앉아 계시길래 내가 괜히 그런 말 한 것도 아니죠.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요? 저도 이 행사 주인 측이니까 할 말은 해야죠. 행사 주인이요? 여기 주인은 제 조카고 그 부모는 오빠 부부고 우리 아버지도 당연히 주인 측입니다. 근데 왜 사돈님은 꼭 자기 쪽만 주인이라고 하세요? 그 순간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파티룸이 갑자기 무거운 공기로 가라앉았죠. 누구 하나 웃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고, 민지는 사돈 뒤에 서서 계속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정은이는 쉽게 물러설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이 상황 보고도 아무 말 못해?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돼? 진심으로 말해봐. 아버지가 남이야? 가족 아니냐고. 난 오빠한테 진짜 실망했어.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못해. 준호는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결국 입을 열긴 했지만 그저 한숨 섞인 변명뿐이었죠. 정은아, 미안하다. 나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닌데. 오늘은 민지랑 장모님이 너무 정신없어서 아버지 챙기기가 좀 그랬어. 그 말을 듣자 민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를 살짝 높이며 말했죠. 왜 다들 저희 쪽만 탓하세요? 저도 지금 정신이 없었어요. 친정어머니 오시고 하객들 오시고 너무 정신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님도 너무 일찍 오셔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 의도 안 했으면 일이 여기까지 커지지도 않았죠.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아빠가 손주 돌보기 도와주시려다 눈치 보면서 물러나셨잖아요. 그 일 잊었어요? 정말 인정 못하겠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내가 그래서 결혼은 급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홀대했길래 자꾸 예민하게 굴고 꼬투리나 잡는지 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은이 얼굴이 벌개졌고 민지조차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너희 집은 우리 집과 급이 안 맞는다. 그 말 속엔 체면 아래로 깔린 우월감과 선긋기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게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를 말릴 용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딸은 이제 폭발 직전까지 와 있었고요. 나는 결국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속은 들끓었지만 마지막 끈처럼 남은 인내로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 손주 돌잔치잖아. 다들 조금만 진정하자고 손님들도 많은데 서로 민망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나? 내 말에 정은이는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미 파티룸 안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뒤였습니다. 이 작은 소동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전말을 지켜봤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했는지 마이크를 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민지와 사돈은 표정 굳은 채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여기 손주 돌잔치잖아. 다들 조금만 진정하자고 손님들도 많은데 서로 민망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나? 내 말에 정은이는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미 파티룸 안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뒤였습니다. 이 작은 소동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전말을 지켜봤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했는지 마이크를 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민지와 사돈은 표정 굳은 채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딸아이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준서 돌잔치다. 우리 조금만 참고 넘어가자. 정은이는 억울하고 화난 얼굴이었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미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딸아이가 앞장서 주니 고맙고 미안하고 마음이 울컥했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되겠지라는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건 시작일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지와 사돈의 이중적인 태도, 준호의 주관 없는 행동, 그건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아주 천천히 쌓여온 것들이 오늘 드러난 것뿐이었죠. 나는 다시 구석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몸은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죠. 잔치는 어찌어찌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는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고 돌잡이 이벤트, 가족사진 촬영, 예정된 순서들이 이어졌지만은 번삐걱거린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계속 진행되면서도 사람들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눈치를 주고받으며 속닥이는 모습들, 분위기는 분명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사돈은 여전히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도 민지 쪽 사람들에게만 유독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표정부터 말투까지 티가 날 정도였죠. 준호는 겉으론 멀쩡히 손님을 맞고 잔치를 돕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민지도 정은이를 의식하는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통 이럴 땐 아기와 부모 그리고 양가 가족이 다 함께 무대나 돌상 앞에 서죠. 저도 당연히 그 자리에 불려나갈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사진 찍는 건 누구라도 예상하는 장면이니까요. 하지만 진행자가 이제 양가 가족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하고 외쳐도 아들이나 며느리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돈 쪽 가족들은 이미 무대 앞으로 나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다들 익숙한 듯 포즈를 취하고 있더군요. 저는 구석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서야 하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 정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빠, 같이 가요. 왜 아무도 아빠를 부르지 않아? 이게 뭐예요? 그제서야 준호가 어색하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 여기 좀 같이. 그 말투조차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돈 쪽에서 또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저기, 자리가 좀 비좁아지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또다시 자존심이 욱했지만 정은의 손에 이끌려 말 없이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사진 속에서조차 저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찍히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돈 쪽 사람들이 대부분 앞줄을 차지했고 저와 정은이는 한쪽 끝에 공간에 겨우 끼어선 상태였죠. 게다가 민지는 울먹이는 준서를 달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고 사진이 찍히는 동안에도 저와 딸 쪽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사돈 쪽 친척들이 일제히 빠져나갔습니다. 그중 몇 명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하더군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형식적이고 건조한 말투. 그 뒤로는 웃음 섞인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어쩐지 친가 쪽은 참 조용하시네. 그걸 듣자니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만 했습니다. 정은이는 다시 민지와 사돈에게 따지려는 기세였고 저는 재빨리 딸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야,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돌잔치 완전히 망가진다. 나도 지금 너무 힘들고 속상하지만 오늘까지만
준서 생각해서 넘어가자. 그 아이는 아무 죄 없잖니. 아빠, 너무 속상해요. 진짜.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도 덜컥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끝난 뒤 음식이 하나둘 서빙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자리를 잡고 식사를 시작했고, 잔치는 어찌 보면 평온한 척 다시 흘러가고 있었지만 내 속은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쪽 테이블은 유독 직원들의 움직임이 더디더군요. 반면 사돈 쪽 테이블은 끊임없이 서빙이 오가고 요청도 빠르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워낙 트집을 많이 잡아서 직원들이 먼저 챙기는 모양이었죠. 그 사이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접시를 들고 조심스레 묻더군요. 아버님, 음식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마 정은이와의 언쟁 이후로 분위기에 예민해진 듯 했습니다. 그런 민지에게 나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먹을만 하다. 손주 보느라 바쁜데 나 신경 쓰지 마라. 사실 속으론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손주 얼굴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꾹 참았죠. 그러자 민지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집으로 먼저 들어가실래요? 여기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요. 그 말의 순간 울컥했습니다. 민지 입장에선 아마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게 눈에 거슬렸겠죠. 게다가 정은이가 계속 감정을 참지 못하니 혹시 또 일이 터질까봐 걱정됐을 테고요.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일 봐라.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친가쪽 아버지래요. 그런데 왜 따로 계시지? 아까 뭐 싸우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어휴, 내 딸도 시집 가면 저런 사돈은 피해야겠네. 그 말들을 듣자니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 구경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치 중반이 지나가고 드디어 돌잡이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아이와 부모, 가까운 가족들이 무대 앞으로 나섰고 이번에는 나는 아예 부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무대 앞은 이미 사돈과 그 친척들, 민지 친구들로 가득 찼고 각자 돌잡이 용품 동전, 실, 붓, 마이크 같은 걸 들고는 아기에게 잡히려 애썼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무대 한쪽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묻힌 듯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웃으며 아기를 다독였고요. 그 모습이 내 눈엔 거의 난장판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떠들고 웃고 있지만 나에겐 그 어떤 소리도 즐겁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실타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실이야. 우리 박사님 되겠네. 오, 손주 공부 잘하겠는걸요?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고 그 가운데 사돈은 한껏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외손주 어쩜 저렇게 똑똑하니? 나는 그 우리라는 말이 어쩐지 귀에 거슬렸습니다. 외손주가 아니라 우리 손주가 맞는 말 아닐까? 가족이라면 외간이 친간이 나누지 않고 모두가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그녀는 꼭 자기네 가정만 드러나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닌지도 모른다는 아주 깊은 외로움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돌잡이 순서까지 보고 나서 내 쪽을 힐끔 보며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동시에 못난 아버지를 향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 아이는 시선을 피하며 불편한 표정만 짓더군요. 나는 더는 못 있겠다는 마음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파티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만 골랐어요. 가슴이 막힌 듯 답답해서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밀려들었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시받으며 살아야 하나? 그래도 손주한텐 좋은 할아버지이고 싶은데 그 두 감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지금 이 자리에 그녀가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 아내는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사돈이 저렇게 구는 걸 그냥 두지 않았을 테고 아들도 이렇게 주눅들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아내 없이 결국 나 혼자 이렇게 벽 뒤에 그림자처럼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그때 정은이가 날 찾아 나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상기된 채로 제 손을 꼭 붙잡았죠. 아빠, 여기 계셨네요? 아빠 없는 사이에 저 사람들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 아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레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계속 참아요? 저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다 마련해 주신 집에서 저렇게 아빠를 내치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에 난 순간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재산이라는 게 떠올랐거든요. 준호가 결혼할 때 난 집 구입비도 보태줬고 결혼 후에는 생활 자금도 지원해 줬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선 우리 손주 살 집은 튼튼해야지 하며 아예 증여까지 마쳤어요. 그때도 정은이는 반대했었죠. 왜 다 주시냐고. 아빠 노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나는 그렇게 말했었지요. 내가 가진 게 뭐 많다고. 어차피 자식들 쓰라고 있는 돈이고 너한테도 비슷하게 해줄 거야. 그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끝내 납득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아빠, 전 진짜 많이 바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오빠가 아빠 모시고 살거나 자주 안부라도 챙기는 그 정도면 됐어요.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아빠가 이렇게 구석에 처박히고 사돈한테는 말도 못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정은이의 말에 나는 그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글쎄다. 나도 몰랐다. 준호가 이렇게까지 주대없을 줄은. 민지가 저렇게까지 막 나갈 줄도 몰랐고 아빠가 짧게 생각했던 거지.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고 정은이는 또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더는 참지 마요. 가족이라면서. 집도 차도 그 사람들 삶 전부가 아빠 덕분이잖아요. 근데 아빠는 저렇게 홀대받아야 해요? 그건 가족도 아니고 사람이 할 짓도 아니에요. 그 순간 내 속에서도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무시당한 마음, 자존심, 고마움 없는 배신감. 그게 한 덩어리가 되어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오늘은 손주의 첫 돌. 내가 여기서 화를 폭발시키면 그 기억은 손주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버지도 아직 모든 걸 포기한 건 아니다. 정은이는 내 말을 듣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뭔가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 역시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더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참고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나를 자식 키워준 ATM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겠구나. 그게 뼛속까지 느껴지더군요. 그 순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도 창문 사이로 스며든 개나리 향기 살짝 스치는 그 냄새가 문득 이런 말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변화할 때야 라고요. 정은이와 함께 다시 파티룸으로 돌아갔을 땐 잔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죠. 사람들은 케이크와 디저트를 먹으며 자유롭게 사진도 찍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사돈은 어딘가에서 또다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코웃음을 치듯 말했죠. 아이 뭘요? 난 불만투성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면 돈 아까워 죽게. 내 이따가 청구서 보면 기가 막히겠지 뭐.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다시 거슬렸습니다. 누가 돈을 안 썼단 말인가?
그 잔치 비용의 대부분이 자기네 몫이었다는 뉘앙스를 흘리는 그 말투에서 은근한 비아냥이 느껴졌습니다. 정은이도 그 말을 듣고 뚜벅뚜벅 걸어가려 하기에는 가볍게 팔을 잡아 멈췄습니다. 또 한 번 소란이 벌어지면 결국 손주한테만 상처로 남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정은이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사돈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고 나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만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치의 클로징 인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무대 앞으로 나와 감사 인사를 전했죠.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엄마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늘 든든한 지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 말에 아들은 멋쩍게 고개만 끄덕였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가쪽, 나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정말 모든 인사가 끝나갈 즈음에서야 마치 잊었다는 듯 민지가 덧붙였죠. 아, 그리고 아버님도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사돈 쪽 손님들이 건성으로 박수를 치며 웃음을 보였고 나는 박수를 칠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례적으로 던져진 한마디 내 존재를 지운 채 지나친 잔치가 그 말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결국 이벤트가 끝나고 하객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나도 더는 거기 머물러 봤자 의미 없겠다 싶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의자 밑에 뒀던 작은 종이봉투, 손주돌 선물로 준비한 금반지 상자를 조심히 주머니에 넣고는 그냥 그렇게 천천히 파티룸을 빠져나왔죠. 현관에 도착하니 그제야 준호가 오더군요. 아버지는 저쪽에 계시죠. 행사 끝나기 전에 먼저 가셔도 되고요. 아들의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야속했지만 동시에 그 녀석 눈빛이 어딘가 짠했어요. 나도 알아요. 준호가 완전히 무심해서가 아니라 며느리와 사돈 틈에서 자기 뜻을 내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는 걸요. 하지만 더는 그걸 이해해 줄 여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도 바쁘잖아. 난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마. 손주는 다음에 천천히 보면 되지. 차가운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은 한없이 작아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 네 하고는 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파티룸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왠지 싸늘했고 엘리베이터에 올라선 순간 문득 지난 수년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허무한 길만 걸어온 기분이 드는 걸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짓밟히며 살아가야 할 만큼 내 삶이 하찮았던가? 이제는 뭔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오래도록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돌잔치에서 받은 상처와 억울함이 마치 봄눈 녹듯 쏟아지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분노로 덮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과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을 켜고 하나하나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증여 철회에 대한 법적 조건, 절차, 실제 사례들, 물론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분명 부모에 대한 심각한 방치, 멸시는 철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둘째 딸 정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내가 요 며칠 좀 찾아봤는데 너 의견은 어때? 당장이라도 절차 밟자고요, 아빠.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셔야 해요. 정은이는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물론 나도 고민이 없진 않았습니다. 아들, 손주, 그 애들 얼굴을 떠올리면 차마 쉽게 칼을 들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날 그 잔치를 통해 나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들에겐 나는 이미 지워도 되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대로 가면 내 삶이 더 피폐해질 게 뻔했어요. 며칠 후 나는 정은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내가 겪은 일들을 차분히 이야기하고 실제 소송 가능성을 상담받았죠.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 명백한 멸시, 방치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시도는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도 정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 한 채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를, 내 인생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돌잔치 이후 제가 연락을 끊다시피 하니 불안했던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왜 요즘 전화를 안 받으세요? 민지도 많이 미안하다고 전했어요. 저도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잘못한 건데? 혹시 돌잔치 때 구석에 앉힌 거? 인사 못한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냐?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인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돈 쪽이 너무 강해서 민지도 어쩔 수 없이 그 편을 드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저도 속상했어요. 잔치 끝나고 민지랑도 싸웠고요. 앞으로는 정말 안 그러기로 약속도 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약속? 그게 얘 이번이 처음이냐? 결혼하고 몇 년이 흘렀냐? 그동안 나는 계속 참아왔다. 애도 생겼겠다. 달라지겠지. 믿었지. 그런데 돌잔치에서 난 그냥 구경꾼이었다. 그것도 못마땅한 사람 취급하면서 먼저 나가라는 말까지 들었지. 거듭 사과하는 아들의 모습에도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 내가 준 집이랑 차, 그동안 보태준 생활비, 그게 어떻게 마련된 건지 생각해 본 적은 있냐? 특히 그 집, 내가 명의까지 네 이름으로 바꿔줬지. 그런데 말이다. 지금 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놀란 아들이 급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걸 다시 가지고 가시려는 건 아니죠? 저는 똑똑히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자식인데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싶었다. 그런데 너희가 날 대하는 걸 보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다.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집도 그 돈도 내 거 아니잖냐? 아들은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앞으로란 말을 몇 년 동안이나 들어왔다. 달라진 게 있었냐? 정말 나를 존중했다면 구석자리에 앉히지도 않았을 거고, 사돈이 날 내치는 말을 할 때 넌 말이라도 했어야 했지. 결국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상으로 집을 나갔고,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를 차근차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이와도 통화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다. 우릴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며칠 뒤 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대요. 그날 저희가 많이 실수했어요. 우리 편하게 밥 한 끼예요. 식사 자리 마련할게요. 정은이도 함께 하겠다고 했고 저 역시 흔쾌히 응했습니다. 물론 속셈은 따로 있었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증여 철회 서류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약속한 날 저녁, 동네의 조용한 음식점 룸 안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정은이를 바라보며 서로 말 없이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도장을 찍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밥 먹자꾸나.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한다. 그날 사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은이는 이미 와 있었고,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도 생략한 채 가방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건 뭐예요?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서류를 지켜보던 딸은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집과 차량에 대한 증여, 철회 서류다.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장기간 나를 무시하고 부양의 책임도 회피해온 데 따른 법적 대응이란 얘기다. 이제부터 그 재산은 다시 내 소유가 될 거다. 아버지, 제발. 잠깐만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저희 그런 의도로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그날은 여러 상황이 겹쳐서 그런 거고, 그 상황이라는 게 나를 구석에 밀어넣고 나가라는 말을 듣게 만들고 내가 준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를 넘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그 안에는 꾹꾹 눌러 참아온 분노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울먹이며 말을 꺼내려던 아들을 정은이가 먼저 막아섰습니다. 오빠, 그 어쩔 수 없었다는 말, 그게 지금 무슨 위로가 돼? 아빠가 오빠 믿고 얼마나 다 내어줬는데? 이게 돌아온 보답이야? 급하게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정말 저희 정신 차리고 잘할게요. 고작 그럴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짓도 안 했겠지. 난 손주가 밉지 않다. 오히려 안쓰럽지. 하지만 손주를 핑계 삼아 나를 계속 무시하게 둘 수는 없다. 가족이라면서 나에겐 인사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사돈 앞에선 고개조차 못 들게 만들었지. 내가 그 집을, 그 차를 준 이유는 너희가 잘 살라고가 아니라 함께 살자는 의미였어. 그리고 조용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이걸로 정리하자. 이 서류에 서명해라. 더 이상 내 앞에서 나를 못 본 척하지도 마라. 혹시 이걸로 생활이 어려울까 걱정도 됐지만 내 생각엔 너희 내 재산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사돈 되시는 분 꽤 형편 좋아 보이더구나. 그 말에 민지는 굳어버렸고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는 제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하셨어야 하는 일이에요.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도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이제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준 걸 되찾는다고 상처가 사라지진 않겠지. 하지만 적어도 이젠 내가 나로서 당당해지려 한다. 손주 얼굴 보고 싶다면 나중에 연락해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도 너희를 편하게 대할 자신이 없다. 그것이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전쟁에서 패한 군인처럼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뒷모습만 보여주더군요. 정은이와 나는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다가 허탈하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빠, 진짜 여기까지 와야 했다는 게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해야 했지 않겠니? 네가 있어서 아빠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을 건네는 제 입가엔 씁쓸한 미소가 맴돌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디선가 묘한 해방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도시의 가로등 아래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고 젖은 개나리와 섞여 풍경은 마치 한 장의 그림 같았죠. 그 빗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도 아직은 복잡했지만 처음으로 아주 또렷한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삶은 내가 지키자. 가족이라는 말에 무조건 헌신만 하며 살지 말자. 그날 이후 저는 정식으로 증여 철회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황을 기록해둔 자료도 있었고 정은이가 반복적으로 목격했던 사실들도 충분한 증언이 될 수 있어 변호사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돌잔치 이후로도 수차례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굳건해졌고 그들이 뭐라 말해도 그 진심이 느껴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니, 사돈 양반, 내가 이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전화를 안 할 수가 없더군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이미 준 걸 이제 와서 다시 가져가겠다고요? 그게 할 짓이냐고요? 예, 할 짓 맞습니다. 가족이라면 최소한 어른에게 수치 주는 짓은 하지 않았어야죠. 내가 당신네 딸과 사위에게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당신이 다 아십니까? 아니, 나도 잘났다 말 안 했어. 근데 사돈도 좀 넓게 보셔야지. 잔치라는 게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았겠어. 예민한 상황이 있었던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소. 그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통화할 이유 이제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쪽에서 몇 번 더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과의 관계는 제 안에서 정리된 지 오래였죠. 법적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걱정되는 건 어린 손주였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이 갈등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손주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조카 보고 싶긴 한데, 오빠 집이랑 어색해져서 그냥 찾아가기도 좀 그래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시간이 흘러 법원의 조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엔 그래도 가족인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들과 정은이의 일관된 증언,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그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집과 차량은 모두 제 명의로 돌리고 생활비에 대한 금전 보상은 생략하는 대신 앞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합의 이후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 소유가 아닌 집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사돈댁에 얹혀 살게 되었다더군요. 그래, 내가 너희 못 살 것 같았으면 진작에 말렸지. 일단 와서 있어. 방법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처음엔 그렇게 들여보냈다지만 며느리 말로는 사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만을 쏟아낸다더군요. 뭐 하러 여기까지 와서 내 눈치 보냐? 차라리 돈 벌어서 나가라. 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참 말로 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나보다 잘 살길 바랐던 아들이 이렇게 몰락한 현실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게 아버지로서 못내 아프고 미안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에 쉽게 무너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나는 또다시 똑같은 희생을 반복하게 되겠지. 아빠, 절대 흔들리지 마요. 오빠도 언젠간 깨달을 거예요. 그동안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말이죠. 정은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정은과 상의해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새로 구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편리한 위치에 있고 무엇보다 제 공간이었죠. 기존 집과 일부 재산은 정리하고 남은 것은 노후를 위해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아빠, 그냥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그래도 아직은 내 공간은 내가 직접 선택하고 내가 지켜가고 싶다. 너 걱정 안 하게 건강 잘 챙길게. 그렇게 새 아파트에 첫 발을 디디는 날 창문을 열어보니 따스한 햇살이 거실 안을 조용히 채워왔습니다. 벚꽃 향이 살짝 스쳐 지나가고 진달래와 개나리 냄새가 어우러진 봄바람이 얼굴을 간지렸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가슴 깊숙이 뻥 뚫리는 해방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박하며 모든 걸 내어주던 날들이 이제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되찾는구나. 이사 당일
정은이가 짐을 함께 옮겨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여기서 마음 편히 지내요. 주말마다 자주 올게요. 그리고 아빠가 원하시면 저랑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러 다니자고요. 아빠도 이제는 즐기셔야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좀 누려야겠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아들도 종종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고 울먹이기도 하고 사돈네 집에서 얼마나 눈치 보며 사는지 하소연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예전처럼 냉정하게만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끊어진 신뢰는 그리 쉽게 되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손주가 걸음마를 떼고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속으로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서로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에 직접 마주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그 아이만큼은 제게 와줄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건 정은이처럼 믿고 곁을 지켜주는 딸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스스로 억울함을 그냥 참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자식한테 재산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선 내 삶부터 지키는 게 먼저다. 그 생각이 더 큽니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살아보니 예상보다 마음이 훨씬 가볍고 홀가분하더군요. 예전엔 가족이라는 이유로 매일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조금은 벗어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굳이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가족이라는 정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를 하대하는 태도가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그 끈도 완전히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정은이랑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쪽 바닷바람 맞으며 꽃 구경도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그런 소박한 재미도 즐겨볼까 해요. 가만 보면 저도 아직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은 인생, 이제는 희생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혹시 가족이란 이름 아래 너무 희생만 한 건 아닐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그리고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을까? 가족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 역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의 삶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문제나 재산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도 가끔씩 들러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읽고 조용히 응원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